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 기조를 바꿔도 오늘 바꿔도 내일 바꿔도 언제 바꿔도 이제는 가능한 시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데이터상에서의 가장 큰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고요. 자, 과거는 과거인데 그럼 앞으로가 어떨 거냐라고 놓고 보시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한방 새로운 시즌의 사회를 맡게 된 박정우입니다. 2024년을 며칠 앞두고 글로벌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면서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인 빈센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여기저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뵀는데 이 이름은 혹시 빈센트는 어떻게 화가 위대한 그 대가의 이름에서 따신 겁니까? 빈센트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한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고요. 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뭐 빈센트 고흐, 반 고흐를 따라 했느냐 아니면 최근에 뭐 상영리에 방송되었던 빈센 조를 뭐 따라 했느냐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의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애널리스트인 이코노미스트를 하다가 스타트업으로 넘어간 지가 한 2년 반쯤, 거의 한 3년쯤 됩니다. 스타트업은 아시는 것처럼 수식적 문화보다는 이제 수평적 문화를 지향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호칭 자체를 좀 더 이제 편하게 부르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자,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왠지 그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좀 더 이미지가 맞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빅터 있잖아요. 빅터가 프랑스 버전으로 방생 빈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빈센트라고 활동명을 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지향하고 도전을 계속해서 즐기는 빈센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이렇게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어떤 추세적인 변화 이런 게 뭐 읽히시는 게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조망하는 시기입니다. 연말 연초인데 꼭 뭐 24년, 25년, 아니 23년 이런 한 개년 동안의 시계를 차치하더라도 좀 더 넓게 보면 저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 즉 패러다임 시프트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몇 가지 용어를 뽑자면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라는 것, 다시 한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차치하더라도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어지는 이 국면에는 탈세계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가격 변수들이 변해왔는데요. 탈세계화,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중간 쪽에서 가장 크게 변했던 것이 비용이 올라간 금리였습니다. 오늘 뒤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변했냐라고 보면 가격 변수 중에서도 특히 비용 상승의 프락시, 대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상당 부분 오른 것이 이전하고는 다른 국면이 또다시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라기보다는 최근 2년간의 고금리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것들이 아마 비용에 또 반영될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어떤 고용 지표나 그 물가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고금리가 약간 그 막바지, 최근에 파월 의장도 거의 사실상 중단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속도, 뭐 미국 현지에서는 뭐 3월, 뭐 5월 설도 있는데 빈센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준 얘기죠. 미국의 금리가요. 사실 2년 반 동안 꽤 크게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는 끝났고 앞으로 언제 내리느냐, 또한 내린다면 얼마나 내리느냐, 즉 인하의 시점과 폭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12월 FOMC에서 그러니까 1년에 8번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의 끝자락에서 피버팅,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던 그 기조를 이제 180도 전환하는 인하를 할 것이다 아니면 동결할 를 것이다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상은 중단하겠다라는 것을 거진 시사했습니다. 자, 이 표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꽤 재미있어 하고 또 그런 것들로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뭐 80년대 초반에는 네. 폴 볼커라고 해서 폴 볼커. 뭐 역사적인 네네네. 연준의장도 있지만 꽤 높은 시기였죠. 네. 근데 이 표가 보이는 건 뭐냐면 왼쪽에 이 시기라고 하는 거, 이 시기라는 것들의 연도수는 네. 각 시기마다 기준금리 인상을 쭉 해왔을 때 네. 가장 높은 기준금리가 찍혔던 달입니다. 달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74년 4월이라 그러면 네. 기존의 기준금리가 5%에서 쭉 11%까지 올랐다가 네. 나중에는 11%를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오기 바로 직전의 고점이었다는 것이죠. 네. 자, 80년 3월도 마찬가지고 80년이면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뭐 80년대도 마찬가지고 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시기에 네. 약간의 재미있는 공통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뭐냐면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CPI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냥 미국의 물가 지표들입니다. 네. 네. 네, 물가 지표들과 미국의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쭉 구해보면 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실질금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다 2%다 생각하는 물가를 제외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물가를 차감한 것을 실질적인 금리라고 네. 합니다. 자, 그 실질금리가 이 표에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A-B. 지금 4, 네, 7. A-C. 네, 맞습니다. 최대 9.9까지 갔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것들이 전부 숫자의 숫자의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네. 전부 플러스라는 것이죠. 네.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는 네. 항상 피보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현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현재 네. 미국의 연방기준금리의 상단이 5.5%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보시면 3%, 4%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죠. 네, 예. 불과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5%가 훌쩍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금 맞습니다. 6개월가량 지속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12월 FOMC에서의 갑작스러운 파월 의장의 피보팅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려면 과거의 통계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 기조를 바꿔도 오늘 바꿔도 내일 바꿔도 언제 바꿔도 이제는 가능한 시기에 들어갔다라는 게 데이터상에서의 가장 큰 네.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고요. 자, 과거는 과거인데 그럼 앞으로가 어떨 거냐라고 놓고 보시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과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네.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하하겠죠. 인하를 합니다. 네. 현재 금융시장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인하 기간이 과연 몇 개월일까? 네. 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요, 3개월 동안 동결한 기간도 있었고, 네. 동결 기간이 바로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는 동결 기간이 1년 반이 훌쩍 넘은 정도 있었고요. 네, 18개월.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니까 네. 약 한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럼 최근에 동결한 게 4개월이 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9월 네네. FOMC부터 동결했죠. 네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는 해가 네. 바뀌면 1월 달부터 바로 인하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한 4, 50년에 걸쳐서 이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유연하다. 네. 세상이 급변하는 그렇죠. 시대에 있는데 네네. 50년 전의 데이터를 갖다 대는 것이 과연 당위성이 타당한가에 네네.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네. 우리 2000년 이후에 세계화 시대가 정점에 이뤘던 90년대부터 2000년 이후의 시기를 보면 몇 개월일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0.3개월입니다. 10.3개월. 네, 그러니까 약 한 10개월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 6개월 지났다고 보면 아직 3, 4개월 정도 그렇죠. 남아 있는 걸로. 네, 한 4, 5개월 남았다고 보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중앙은행, 주요 IB들 네. 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면 내년 한 3, 4월에는 4월. 인하를 할 늦어도 것이다. 5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내년 3월, 4월 늦은 봄이죠. 늦은 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의 베팅은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뭐 타당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기는 대략 나오는데 네. 인하의 폭, 네. 그러니까 이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폭이 매우 중요하죠. 네네. 사실 되게 난제입니다. 언제 인하할지도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 당연히 채권 시장인 금리가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가장 민감한 시장입니다. 먼저 선반영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갖고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가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보다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채권 시장에서 네. 기준금리 인하의 베팅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 이제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약 한 65%.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60명 65명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3월, 베팅하고 있다는 3월에 거죠. 베팅하고 맞습니다. 있는 3월이 시작한다. 뭐 미국의 주요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뭐 HSBC, 금융계. 금융계 이런 아이비들은 네네. 언제 베팅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전부 다 2분기입니다. 2분기. 네, 그러니까 결국 채권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한 뭐 상업은행들도 그렇고 그냥 내년 상반기에는 인하한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다만 폭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폭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이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폭인데요. 뭐 많게는 한 100bp 이상, 적게는 뭐 한두 번이 한 50bp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하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늦게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뭐 내년 3, 4월에 인하할 거다라고 강하게 베팅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좀 늦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폭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인하 시기는 좀 뒤로 왜냐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연준이 참 신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은 만큼 그 인하의 폭은 금융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해서 연말에는 오히려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미국의 뭐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도 항상 서프라이즈가 있고 쇼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예상과는 보통 항상 또 이 차이가 나는 게 늘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100%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시장이 기대라는 게 또 다른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망을 하고 왜 예상을 하는가. 비록 틀릴지언정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항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 불투명한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라는 게 결국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또 나름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 그 미국 금리 그 인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국내 한국은행의 금리 시나리오 인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참 한국의 금리가 왜 중요하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우리의 빚, 가계부채 그거 일부인데 부동산 가격하고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은 도대체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국은 언제 액션, 즉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인가, 한국도 피보팅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한국은행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BOK,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미국 따라가기였어요.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 2, 3개월 안에 인상했었고요. 인하하면 2, 3개월 안에 인하했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파워이자 미국의 자본시장의 이동에 대한 어떠한 헤게모니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최근 몇 년간은 미국 금리보다 오히려 2%포인트 이렇게 낮게 운영해온 게 벌써 뭐 상당 기간이니까 나름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있고 요번에 되게 고무적이었던 건 물론 항상 후대가 역사가 지금의 이 정책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겠지만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요번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는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코로나 싶어요. 초기에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미리 반영해서 소규모 개방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앙은행이 미국보다도 먼저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한국은행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죠. 선제적 인하도 역시 가능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한국은행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상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인하는 선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사이즈랑 한국의 경제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고 또한 미국의 현재 경제 펀더멘탈 미국은 뭐 간밤에도 3분기 GDP가 약간의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25조 달러의 그 큰 규모가 5% 남짓한 4.9% 연율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뭐 선행지수들 아니면 수출 증가율이 좀 더 플러스 전환되고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성장이 네. 좋지 않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한국도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국보다도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건가라고도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장이 부진한 건 맞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항상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저성장의 문제도 네. 사실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네. 아마 한국은행도 고려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성장의 둔화를 빨리 한번 부스팅, 기준금리 네. 인하를 통해서 살릴 것인가, 네. 아니면 이 정말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106%를 넘어버린 가계부채, 거기에 연동된 부동산의 버블 우려, 이런 것을 네.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것은 글쎄요, 정책에 대한 선택과 그 기조,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 시장도 약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약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이런 반영이 시장의 반응이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좀 과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기대라는 것은요 항상 쏠림이 있어요. 네. 기대감을 왜 갖습니까? 좋아질 거니까 확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항상 금융시장의 이 컨센서스라는 기대는 이성적인 성향이 없다. 네. 비이상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네네. 것에서 항상 쏠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경제한방을 보시는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이런 시장의 쏠림 이면에 나타나는 너무 과했던 기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도 네. 약간의 요동, 즉 부침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과한 쏠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 또 2, 3년간을 보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모든 미국과 글로벌 시장 전체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표로 작용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고금리도 약간의 그 방향 추세 전환 움직임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나서 일반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가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지표를 본다든지 네. 어떤 준거의 개념으로 나스닥이라든지 여전히 미국 10년물인지 아니면은 뭐 미국 CPI를 봐야 되는지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게 제일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지표라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좀 구분해 볼까요?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있고 네. 한국의 중요한 지표가 다릅니다. 네. 그렇게 다르게 보는 이유는 두 국가의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제를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67%, 즉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소비 관련된 지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비의 가장 앞단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소비 심리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의 경제 사이드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지수는 공짜로 매월 발표됩니다. 네. 더구나 한 달을 통해서 2번 발표됩니다. CPY와 다른 소비자 심리 지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흔히 미국의 대학교인 미시건 대학교에서 네, 네. 미국의 맞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월마다 발표해서 공표를 해주는데요. 그것을 보면 앞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 소비의 경향성이 좋아질 건지 나빠진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네. 왜 중요하냐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자, 그럼 반대 사이드인 한국으로 왔을 때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역시 한국 경제가 살려면 수출 경제입니다. 네. 수출 경제가 좋아지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한국 경제는 바닥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월 캘린더 데이로 1일날 발표하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고 네. 한국은 수출 증가율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두 가지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금융 사이드가 아니고 실물 경제 사이드에서 네. 바라보는 경제 지표이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금융 사이드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역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승전 금리입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뭐 5% 찍다가 지금 3.9% 아래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 너무나 변동성이 크죠. 그런 변동성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경제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금융 사이드에서는 역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유가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가도 결국에는 네. 유가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비용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경기의 선행 지표일 수 있는데 역시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유가도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유가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빈센트 교수님의 2024 글로벌 경제 전망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